자, 두 번째 챕터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서 우리는 모자보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모자보건에서는 법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법은 실질적으로 기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이 나왔어. 우리는 이 법을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표 나올 거예요. 자, 이 지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점과 함께 공식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미점, 공식,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답까지 도출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돼요. 자, 문제 1번 갑니다. 모자보건법과 동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넣고 기준에 대해서 쓰고 밑줄 친 B에 대해서 3가지 쓰고 C에 대해서 2가지 쓰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자, 법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정리해 둔 겁니다.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언제 미만인 여성을 얘기하는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얘기합니다. 자, 모성은 임산부 그리고 가임기 여성을 말하게 되고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 신생아는요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미숙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미숙아는 신체 발육에 미숙한 채로 출생했어. 신체 발육이 미숙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얘기해. 이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미숙아는 첫 번째. 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첫 번째 기준은 37주 미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 시 체중이 2,500 미만입니다. 37주 미만이거나 2,500g 미만이거나 그러면서 자,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영유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37주 미만이면서 2,500g 미만이면서 또는 이에요. 둘 중에 하나이면서 37주 이상의 출생아들과 달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숙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선천성 이상아입니다. 선천성 기형 그리고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얘기해요. 그 영유아의 기준을 보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 이상의 정도와 발생 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얘기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어. 두 번째,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세 번째, 그 회복이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천성 이상아예요. 자,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자보건 사업,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 건강 관리,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해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난임 바로 갈게요. 난임, 기출된 바 있어요. 이 정의에 대해서 기출된 바 있어요. 난임이라고 하는 것, 부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기출됐었죠. 기입형으로 1년 이게 기출됐어요. 자,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를 난임이라고 얘기해요. 부부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난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조생식술.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얘기하는데 그 시술에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 시술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하고 처리해서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 내 정자 주입 시술. 두 번째는요.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한 다음 배양한 다음 그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시켜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 수정 배아 이식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시술이 있어요. 자, 2번. 다음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내용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15조에 근거해서 밑줄친 기응기은 티끌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밑줄친 A와 니은에 해당하는 질환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출 부분입니다. 무조건 기억이에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허용의 한계. 자, 1항 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해 줄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 기육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시기가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신 24주일 이내의 사람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한계가 있는가? 첫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4주일 이내라면 인공 임신 중절 수술 가능한데, 그러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그 밖에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니은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어떤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4주일 이내 가능하다. 자, 그럼 이런 니은의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가 있어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호 가봅시다. 디귿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임신이에요?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4번, 미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미을은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4주일 이내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 가능합니다. 모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1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도 그 수술이 가능합니다. 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면 그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가름할 수 있어요. 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이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법으로 근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밑줄친 부분에 알맞은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 어떻게 돼? 28주까지는, 29주에서 36주까지는, 그리고 37주 이후에는 4주마다 1회,
29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요. 반씩, 반씩, 반씩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등은 임산부가 리을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기건강진단 이 기준으로 인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임산부가 이 경우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주 해도 된다고요.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임산부가 어떠한 상황에서? 장애인인 경우일 때, 만 35세 이상일 때,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일 때,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했을 때, 그럴 때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영유아로 넘어가서 신생아와 영유아 볼게요. 자, 신생아의 정기건강진단 수시로 영유아 출생 후 1년 이내에는 1개월마다 한 번, 1년을 초과해서 5년 이내에는 6개월마다 한 번 하게 됩니다. 미수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에는 7일 이내에 1회. 자, 1차 건강진단 시 건강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있었으면 더 자주 해야겠어요? 최소 1주에 2회입니다. 자, 발견된 건강 문제가 없었다면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돼요. 모두 다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모자보건 사업의 지표는 모자보건 사업을 질적,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자보건 사업의 지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지표! 항상 공식, 의미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부터 산출 공식을 쓰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자, 영아 사망률의 산출 공식, 당해 연간 총 출생아 수분의 1세 미만의 영아 사망수, 신생아 사망률은요. 출생아 수분의 28일 미만의 사망수, 주산기는요. 출생 수분의 28주 이후의 태아 사망수,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 사망수가 됩니다. 모성 사망비, 모성 사망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모성 사망비는 출생 수분의 모성 사망수를 얘기하는 거고, 모성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간기 여성분의 모성 사망수를 얘기합니다. 자, 알파 인덱스 기출된 바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알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분의 영아 사망이에요. 이것에 대한 의미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 영아 사망률이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를 3가지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영아 사망률이 중요합니다. 왜 이 지표가 건강 수준을 나타낼 수 있나? 첫 번째, 영아 사망이 상대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특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영아 사망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영향을 미치니까. 생후 12개월 미만의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고, 그리고 국가 간 변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비교시 편의가 좋죠. 세 번째, 지역사회 간호사가 모성 보건 사업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때 산전관리, 분만처치, 산후관리 정도, 분만 장소를 포함한 환경, 위생, 출산력 조절, 사회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지표의 산출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표, 그거 뭐야? 그걸 알아야, 판별해내야 내가 값을 구하죠. 모성보건 사업하고 싶어. 산전관리, 분만처치, 산후관리 정도, 분만 장소를 포함한 환경위생, 출산력 조절, 사회 경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모성 사망비입니다. 자, 모성 사망비를 묻는 문제예요. 모성 사망비는 출생수 분의 모성 사망수 됩니다. 자, 출생아 수 25만이죠. 25만 분의 30 하면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의 지역별 신생아와 영아 사망수를 나타낸 표에서 알파 인덱스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영아 사망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쓰고 그 이유를 제시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아 사망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알파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해 내야 됩니다. 그럼 알파 인덱스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값이 의미하는 바도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이 알파 인덱스가 의미하는 바예요. 알파 인덱스 값이 클수록 신생아기 이후에 영아 사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아 사망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죠. 알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 분의 영아. 얘 값이 1과 가까울수록 좋다. 이 값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아 사망률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영아 사망은 사회,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좋지 못한 상태,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이 좋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알파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있는 상황. 영아 사망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 그럼 이 알파 인덱스를 일단 구해보자고요. 자, A지역은 신생아 사망분의 영아 사망이니까 4분의 16이 될 거고 B지역은 5분의 10, C지역은 16분의 18이 될 겁니다. D지역은 5분의 15가 되죠. 그럼 값을 봤을 때 4, 2, 1.1, 3이에요. 보건학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는 C지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지역, 그 다음에 D지역, 그 다음에 A지역. A지역이 예방 대책이 가장 필요해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예방 대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A지역이 됩니다. 알파 인덱스가 의미하는 것들, 의미하는 바, 어떻게 구하는가. 그래서 그 값이 의미하는 건 뭔데? 이런 얘기까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구와 모자 복원에 대한 얘기. 지표들 많이 나왔죠. 그 지표들은 정말 의미 잘 두시고 공부를 하세요. 산출 공식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법과 관련된 얘기는 정확하게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